지난 시간에는 서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200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금융의 가장 기본 원칙인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양산된 부실 채권이 자산 유동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부실 금융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냈는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불량 금융 상품들이 양산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금융 전문가라는 투자은행, 모노라인 인슈런스 컴퍼니, 상업은행, MMF 등 전문적인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이죠. 그럼 이들이 이런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소위 금융감독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7년 서프라임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 가지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잉 유동성과 자산가격 버블. 둘째, 제도권 영역 밖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 창출 및 고위험 투자로 인한 유동성 과잉 공급. 셋째, 감독 및 규제의 실패.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일단 미국 금리, 서프라임 시점에 미국 금리가 지나치게 장기간 낮은 상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렇게 이자가 싸니까 그 다음에는 수익을 많이 얻으려면 점점 더 위험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요. 게다가 이제 낮은 금리로 인해서 주택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했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사실은 모기지 대출은 부도가 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간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 위험에 대해서는 일종의 위험 불감증이 퍼져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모기지의 경우 부도날 위험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그냥 마구 빌려줌으로써 부실 대출이 양산된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절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와 같은 엄청난 사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주택시장의 이러한 위험이 자본시장으로 전이된 원흉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MBS, CDO 같은 유동화 상품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유동화 상품들을 만들려면 투자은행들은 일단 모기지 뱅크들로부터 서프라임 모기지 등을 사들여야 됩니다.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요. 또 그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후순위 MBS, 후순위 CDO들은 전부 투자은행들이 떠났잖아요. 그것도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금으로만 이런 일을 한다면 사실 투자은행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규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은행들이 이런 자금을 무리하게 차입으로 조달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금의 범위를 넘어 훨씬 더 많은 부실 거래를 양산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폭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근데 이렇게 차입을 무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규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감독 제도권 영역 밖에서 자기 자본의 30배에 이르는 무리한 차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감독 및 규제의 실패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인베스트먼트 뱅크, 즉 투자은행들의 본업은 금융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즉 자본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정보의 흐름을 매개하며 투자은행들이 보유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해 있는 경제 주체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이런 이제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시장 내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는 게 그게 투자은행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투자은행들을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07년 무렵에는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이런 Financial Intermediary로서의 역할은 뒷전이고요. 프롭 트레이딩에 열을 올림으로써 본인들 스스로가 자본시장의 투자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굴리는 자금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은 자본시장에서 큰 손으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 무렵에는 이들의 지위는 단순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 정도가 아니고요. 마켓 메이커로서 자본시장에서 자리매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보유 계정의 이익이 전체 이익의 70%를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은행들이 어느 정도로 메가뱅크화 되었냐면요. 당시 그 골드만삭스의 총 자산이 1조 1000억 달러입니다. 예, 1조 1000억 원이라 해도 참 큰 돈인데 1조 1000억 달러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 1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무너지면은 미국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대마불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too big to fail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처럼 고유 계정의 규모가 늘어난 것도 문제였지만요. 문제는 이런 고유 계정을 통한 자산 운용이요. 저금리에 기반한 대규모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미국 5대 투자은행의 자본 대비 부채율을 보면요. 2000년대 초에는 200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에는 3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본다 그러면 2007년 기준 메릴린치가 3590%였고요. 리만 브라더스가 2970%였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개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상황인지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그 투자은행이라고 한 거는 증권사라고 불렀었는데 대부분 증권사들의 수익은 그 고유 역할에 충실해서 저부가 가치 위탁 매매에서 창출되고 있었고요. 이 투자은행 관련 업무가 즉 고유 계정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시면 그 당시 증권사람 전체 부채 비율이 255%였고요. 평균 부채 비율이요. 그리고 대형 5개 증권사만 뽑아서 보더라도 부채 비율은 393%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은행들의 경우에 과도한 고유계정 확대가 물론 심각한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은 과도한 차입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부채 비율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위험관리조차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죠.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자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실패입니다. 금융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기 차입 자금으로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은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 장기 자산이 그나마 유동성도 낮은 자산이라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투자은행들은 단기 조달한 자금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인 서프라임 채권, 후순위 MBS, 후순위 CDO 등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UBS의 경우에 후순위 CDO 매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일일물 콜 금리가 적용되는 초단기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일물 콜 금리는 금리가 싸거든요. 반면 이들이 투자하는 후순위 CDO는 위험자산이니까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자산을 보유함에 있어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만 지출하니까 수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익에 눈이 먼 투자은행들의 위험 추구 행위가 더욱 조장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투자은행들은 전문적인 금융기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고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그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그 판단의 주도권을 영업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크의 과소평가를 자초한 것이죠.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목표인 영업 부문이 리스크 측정과 관리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크기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짓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도 영업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계속 빌렸던 거죠. 실제로 베어스턴스의 경우에 서프라임 위기 발발 직전까지도 차입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 베어 스턴스가 망하는 시점에 보니까 부채 규모가 자기 자본의 32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베어 스턴스의 사례는 영업부서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존재에 관한 좋은 신뢰라고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VAR라고 불리는 계량 모델을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VAR는 Value at Risk의 약자인데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VAR 모형을 통해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VAR 모형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친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하여 위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과거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시기의 데이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유용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계량 모형에 내재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직관적인 판단으로 보정해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최고 경영자의 몫이죠. 시장에서 위험 사인이 나타날 때 CEO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명운이 갈리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CEO인 블랭크파이는 당시 계량 모형의 분석 결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2006년부터 내부에서 제기된 CDL 자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감축과 해징 전략에 신속히 착수했지요. 그 결과 골드만삭스는 서프라임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건실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메릴린치 전임 CEO인 스탠리 오닐의 경우에는 CDO 자산의 리스크를 경고한 임원들을 해고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94년의 메릴린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투자은행들의 위기관리 실패에는 신용평가 기관의 부실한 신용평가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실제로 위기 발발 직전까지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편입된 CDO 자산을 대량 편입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용평가 기관들이 선순위 CDO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래는 지속될 수 없었겠지요. 따라서 이런 점에서 신용평가 기관들도 위기 증폭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비켜간 투자은행들을 보면요.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CDO 구조를 분석하고 편입된 기초자산의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일일이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자체 평가에 근거해서 기존 투자는 최대한 정리하고 신규 거래는 자제하는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투자은행들의 문제는 그 본질은 채무 초과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가 아니라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업 자체가의 위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이 부채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자산도 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산들이 유동성이 없는 자산들이다 보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채무 상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은행은 예금을 받는 예수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은행의 자금 조달은 CP나 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자본시장 투자자들로서는 투자은행이 발행하는 CP나 사채의 인수는 꺼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투자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자산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들고 있는 자산들이 전부 고위험면 후순위 CDO, 후순위 MBS 이런 건데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위험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재정 사태가 다소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금 조달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은 연 3%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기업이 재무 상태가 조금 나빠진다. 그렇게 되면 나빠진 정도에 비례해서 금리를 조금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3%로 했으면 이제 그거 위험의 폭을 조절해서 연 4%로 상향 조절하면 여전히 이 사채는 팔립니다.
심지어는 투기 등급도 이자만 듬뿍 주면 팔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2차, 3차로 무한 분열하는 유동화 상품의 구조로 인해서 초기에 투자은행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 위험의 실제 규모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투자은행이 들고 있는 후순위 CDO가 최종적으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려면 이 CDO의 기초 자산인 MBS 풀이 어느 정도로 그 회수를 못하게 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다시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모기지 론들이 어느 정도 부실한지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신속하게 파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게다가 이제 IB들은 문제를 덮고 쉬쉬하고 손실 규모를 줄여서 발표하고 그러다 금방 또 들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은행들이 IB들이 발표하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 투자은행들이 발행하는 CP나 사채의 신용 등급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되면 결국은 CP나 사채에 어느 정도 이자를 줄 때 이게 적정하냐 그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CP나 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결국 이자율이 매매 가격의 셈인데 이 매매 가격을 확정을 못하니까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자금만 조달할 수 있었더라면 살아남았을 텐데 그 이자를 정할 수가 없어서 자금 조달길이 아예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투자은행들은 단기 차입을 잔뜩 해놨으니까 만기는 계속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버린 거죠. 서프라임의 타격을 받은 것은 투자은행만이 아니고요. 그 ABCP 발행에 크레디트 라인을 제공했던 상업은행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ABCP가 지급불능이 되면 그 위험은 모두 크레디트 라인을 제공한 상업은행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들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를 초래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금 조달 방법의 차이입니다.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예수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제외하고는 자금 주줄이 일시에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투자은행들의 경우에는 그 2차, 3차로 무한 분열하는 유동화 상품의 구조로 인해 초기에는 투자은행들이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위험의 규모가 신속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CP나 사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서 유동성 조달이 급격한 수준으로 동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산업 규제는 1999년 그램 리치 블라일리 액트 제정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램 리치 블라일리 액트의 제정으로 금산분리를 규정하던 글라스-스티걸 액트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규제 체계도 펑크셔널 레귤레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펑크셔널 레귤레이션, 즉 기능별 규율 체계란 어떤 금융기관이 그 업무를 취급하느냐를 묻지 않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능별 규율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주로 브로커 딜러들이 점차 업무 영역을 늘려서 성장 발전해 온 것이고요. 현재는 그 산하에 브로커 딜러 외에 커모디티스 딜러, 뱅크 어필리에이트, 포럼 브로커 딜러 등 다양한 그 업무를 취급하는 다양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정말 여러 가지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원래 성장 배경이 브로커 딜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주된 그 비즈니스 에리어는 시큐리티스 비즈니스라고 하겠습니다. 브로커 딜러란 the regulated entities that buy and sell securities for its own account or on behalf of its customers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업 중에서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을 합친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램 리치 블라일리 액트에 따르면 브로커 딜러의 경우에는 SEC가 펑크셔널 레귤레이터입니다. SEC 브로커 딜러 규제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가 네트 캐피탈 룰이고 또 하나가 커스터머 프로텍션 룰입니다.
이 중에서 네트 캐피탈 룰은 자본 대 부채 비율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트 투 캐피탈 레이쇼를 12.1 이내로 규제하는 것이 네트 캐피탈 룰의 기본입니다. 반면에 그 non-broker dealer subsidiary나 그 홀딩 컴퍼니의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감독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램 리치 블라일리 액트에 따르면 커머셜 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러니까 커머셜 뱅크 홀딩 컴퍼니의 경우에는 페더럴 리저브 보드의 감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커머셜 뱅킹 비즈니스 쪽으로는 진출하지 않은 투자은행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구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산하의 인더스트리얼 뱅크나 세이빙스 뱅크 같은 스페셜라이즈드 뱅크 어필리에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선택에 따라서 SEC를 주 감독기구로 정할 수 있는 소위 일렉티브 옵션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셜라이즈드 뱅크 어필리에이트가 그룹 내에 존재하는 투자은행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렉티브 옵션도 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이런 대형 투자은행 지주회사는 감독권 밖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합 감독은 행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주회사 차원에서 감독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 뿐이고요. 자회사들이 행하는 영업활동에 따른 펑크셔널 레귤레이션까지 배제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은행 지주회사 산하의 브로커 딜러 सब시디어리들은 SEC 감독 대상이었기 때문에 NCR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Consolidated Supervised Entity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CSE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Consolidated Supervised Entity 프로그램은 2004년 SEC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은행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도입한 자발적 통합감독 프로그램입니다. CSE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SEC가 정한 내부 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또 바젤 2에 따라서 지주회사 차원에서 일정한 자본 규제를 받습니다. 보통 자기 자본 비율의 10% 이상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전체 유동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도 요구됩니다. 대신에 CSE 자격이 승인되어 자율 규제되는 투자은행 지주회사 산하의 브로커 딜러 सब시디어리들은 SEC 네트 캐피탈 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신에 보다 규제가 완화된 대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NCR은 기본적으로 부채 총액이 순자본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조기 경보 규정에 따라 총 부채가 순자본의 12배를 넘어서면 이를 즉각적으로 SEC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룰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그 데트 투 캐피탈 레이쇼가 15대 1은 초과할 수 없고요. 일단 12대 1이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SEC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SE 프로그램에는 베어 스톤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리만 브라더스 이 5개 대형 투자은행 지주회사들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5개 투자은행 지주회사 산하의 브로커 딜러들은 NCR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CSE를 도입한 본래 취지는 감독권 밖에 있던 투자은행 지주회사들을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통제권 내로 끌어들이는 대신에 그 산하의 브로커 딜러들에 대해 적용되던 NCR은 지주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얼터너티브 네트 캐피탈 레짐으로 대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 지주회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그 산하의 브로커 딜러에 대해서는 SEC가 감독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지 부채 비율을 마구 늘려도 된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하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항상 결과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당시에 적용되던 자율 프로그램에 문제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투자은행 지주회사들이 적용하던 자율 프로그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본이나 유동성은 CSE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통제나 감독은 사실상 매우
부실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베어 스턴스의 경우에는 자본이나 유동성은 사실 CS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에 JP모건에게 인수되기 직전까지도 자본 적정성은 매우 양호했습니다. 베어 스턴스의 두 증권 자회사인 BSSC와 BSNC의 경우에 네트 캐피탈을 보면 각각 20억 달러로 필요 자본량인 12.7억 달러 또는 5억 8천만 달러를 각각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지주회사의 BIS 자본 비율도 13.5%로 매우 우수한 상태였지요. 따라서 베어 스턴스의 경우에 본질 가치에 회의를 느낄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관련 자산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독은 부실했었습니다. 리스크 매니저의 모기지 증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었고 리스크 매니저와 트레이더 간의 유착도 드러난 등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소위 크레디트 런이 발생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지요. 그래서 레포 같은 신용 위험이 없는 적격 담보 조달까지도 롤오버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에는 190억 달러이던 유동성 풀이 13일에는 20억 달러로 급감했고요. 결국 3월 16일에 JP모건에게 인수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CSE는 왜 도입한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감독 당국의 미국계 투자은행에 대한 감독 정책의 변화입니다. 당시 EU에서는 유럽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투자은행 자회사에 대해서 지주회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EU는 중복 규제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만약 미국 내 감독 규정에 의해서 미국 투자은행들이 통합 감독을 받는다면 EU에서의 통합 감독 및 규제는 면제해 주기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SEC는 투자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에 대해서 그 지주회사와 자회사들 포함하는 자발적 통합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럽에서 다시 그 통합적인 감독과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 완화를 원하는 투자은행들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던 거죠. 유럽 감독 당국의 이러한 감독 정책의 변화가 있기 오래전부터 그 미국의 그 대형 투자은행들은 집요하게 NCR 제도가 브로커 딜러의 위험 관리 능력을 무시하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그 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 골드만삭스의 CEO였으며 또 서프라임 당시에 미국 재무부 장관을 했던 폴슨입니다. CSE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찌 보면 서프라임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폴슨이 또 서프라임 사태로 초래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총사령관 역할을 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에 대한 규제는 이와 같이 허술했었을까요? 이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7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겪기 전에는 사실 자본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그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뱅크런과 유사한 런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너컨 이펙트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무너지더라도 이거는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예금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이 돈을 일단 빌려주고 나면 그렇게 자유롭게 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간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전체 예금의 일정 부분만을 대출함으로써 항상 일정 수준의 캐시 리저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모두 인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이라 하더라도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요금을 예금의 경우에는 first come first serve policy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지불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금자들은 자기가 제일 먼저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즉 은행에 뭔가 이제 위험한 사인이 감지되었을 때 예금자들이 하나같이 일시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사실은 인출하지 않았더라면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은행이 극복하지 못하고 망하는 사태. 그게 뱅크런인 거죠. 그런데 자본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이런 은행과는 달라서 그 뱅크런이 없다라고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자금이 별도로 보관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론상으로는 고객 예탁금의 지급 불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증권 금액에 전액이 예탁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뭐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고객이 고객 예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지급 불능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지급 결제망에서 자유롭고요. 또 선착순 인출에 예금 부채가 없고 보유 자산의 유동성도 높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하기 이전에 보면은 사실 은행의 경우에는 뱅크런을 막기 위한 각종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최종 관리하는 최종 대부자로서 페더럴 리저브 보드가 1913년 도입되었고요. 또 신용 위험을 최종 흡수하기 위해서 예금보험 제도라는 게 1933년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뱅크런 가능성이 금융 안전망에 의해 상당 정도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안심시킬 금융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과거에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나타난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은 시장 규율에 충실했을 뿐 금융 안전망이 직접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89년에 드렉셀 버넘 램버트라는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가 정크본드 투자 실패로 문제가 생겼는데요. 과감하게 파산시켜버렸습니다. 2006년에 원유 선물로 거액의 손실을 본 헤지펀드인 아마란스의 경우에도 바로 해산했습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으로 인해 뉴욕 금융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때에도 FRB가 협조용자를 주선해 주었을 뿐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의론이 등장합니다. 즉 자본시장도 자기 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투자은행의 본질 가치에 대해 조그만 회의라도 품게 되면 아주 작은 유동성 충격에도 크레딧 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크레디터 런과 뱅크런의 차이라면 뱅크런의 경우에는 예금자의 무차별 인출과 급격한 대출 회수로 현실화되지만 자본시장에서의 크레디터 런은 주로 대량 환매와 투자 상품의 가치 하락을 통해 확산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금융기관들은 파생 상품을 통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넉헌 이펙트가 있습니다. 결국 어느 투자은행의 부실화가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상업은행의 경우에 못지않게 투자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2007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거치면서 소위 자율 규제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었죠. 아무리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욕심이 눈을 가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투자은행들도 상업은행과 똑같이 규제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규제 강화로 이어집니다. 2007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파이낸셜 크런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형 투자은행들이 위기의 중심에 있고 자본시장형 투자 상품이 기폭제가 되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위기 1차적인 진원지였지만 이 위기는 서프라임 모기지 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MBS, CDO, ABC 등의 발행과 유통을 통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직접 당사자인 모기지 뱅크로부터 그 위험이 자본시장형 투자 상품과 중개기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비우량 주택담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를 설계하고 인수하고 판매했죠. 그리고 또 인베스트먼트 뱅크와 헤지 펀드들은 대규모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후순위 CDO에게 직접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모노라인 인슈런스 컴퍼니들은 CDO에 대한 지급 보증으로 비우량 주택담보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했고요. 커머셜 뱅크들은 CDO를 기초로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크레딧 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런 ABCP들을 MMF가 편입시킴으로써 MMF는 투자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지요. 글로벌 파이낸셜 크런치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자본시장이 크레디터 론에 노출되어 있음이 입증됐던 사건입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안전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2008년 3월 미국의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블루프린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블루프린트에 따르면 FRB에 대해 금융시장 전체의 시장 안정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Originate to Distribute 모델은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금융 부실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세이빙스 앤 로운 위기 당시에 미국 7대 상업은행이던 컨티넨탈 일리노이스를 부실로 몰아간 것도 사실 유동화 관련된 우발 채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기지 상품의 거래 연세가 헤지펀드와 같이 규제받지 않은 자본시장 참여자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었지요. 1990년대 들어 규제가 덜한 자본시장이 팽장하면서 OTD 모델은 규제가 약한 자본시장으로 위험을 끊임없이 전가했고요. 투자은행, MMF, 헤지펀드들의 무분별한 투자 행태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2009년 6월 17일 미국 재무부는 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규제 개혁의 5대 목표는 첫째, 금융회사에 대한 견고한 감독 및 규제의 촉진. 둘째, 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확립. 셋째, 금융 폐해로부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넷째, 금융위기 관리에 필요한 수단을 정부에 제공. 다섯째, 국제적 규제 기준 강화 및 국제적 공조의 개선입니다. 이 5가지를 보시면 그 핵심은 결국 규제 강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금융규제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0년 7월) 프레지던트 오바마는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라는 법에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보고서의 제안들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 둘째,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제도 개편. 셋째,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규율의 강화입니다.
이 시간에 더드 프랑크 액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시간 관계상 무리죠.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큰 제목 정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출발은 일단 금융규제를 총괄하는 기구의 신설로 시작합니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이 신설되었고요. 여기에 위원장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기구들이 FSOC의 멤버들이고요. 여러 금융감독기관 간의 업무 조정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Dodd-Frank Act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SIFI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는 any firm as designated by the U.S. Federal Reserve whose collapse would pose a serious risk to the economy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지면 매우 골치가 아플 정도로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들이라는 얘기고요. FIB에게 이러한 SIFI에 대한 감독 업무하고 저축은행 지주회사들에 대한 감독 업무까지를 추가적으로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Dodd-Frank Act는 FIB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줌으로써 SIFI,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SIFI가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위원회 3분의 2 찬성을 통해서 FIB는 해당 SIFI에 대한 회사 분할, 업무 정지, 금융상품 취급 금지, 인수합병 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SIFI에 대한 감독권의 강화는 결국 SIFI들이 too big to fail, 즉 대마불사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고 동시에 SIF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착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IFI로 지정되면 추가적으로 감내하여야 할 규제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 금융기관들은 SIFI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Dodd-Frank Act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벌커 룰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벌커 룰에 따르면 은행 등의 위험 투자 및 대형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련사는 원칙적으로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 계정 거래가 금지됩니다. 즉 프롭 트레이딩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헤지 펀드나 사모펀드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요. 헤지 펀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상한액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보 금융회사의 파생 상품 취급 업무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권거래 및 자산이동화 관련 규제도 강화되었고요.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 투자자들로서는 신용평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의 성격은 단지 투자에 참고하라고 지시하는 의견에 불과하고 참고자료에 불과하고요.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입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드-프랑크 액트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등급을 가지고서 신용평가사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평가사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제사항이 신설되어서 규제는 강화되었습니다. 그 선에서 타협을 한 것이죠. 강화된 내용을 보면은 신용평가사에게 신용평가 방법 및 신용등급 산정 내역을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사의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기업의 채권 발행 시 SEC가 신용평가사를 무작위로 지정하도록 해서 기업들이 신용등급 쇼핑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SEC 내 신용평가국을 신설해서 모든 신용평가사는 최소 1년에 1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들을 삭제해서 신용등급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